로마는 세계를 정복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 익숙하긴 한데 진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로마는 그냥 주변 약소국들이랑 싸운 거 아니야? 야만족 상대로야 뭐 이기는 게 당연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온 그 로마 무쌍, 서사의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입니다. 과연 로마가 싸운 상대들은 정말 약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몰랐던 강자들이었던 걸까요? 자, 이제 로마가 마주했던 진짜 상대들.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브리튼, 다키아, 그들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로마가 상대했던 수많은 나라들 중 이기긴 했지만 진짜 피 말렸던 상대를 하나 꼽자면 단연 카르타고입니다.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략 천재, 한니발의 나라였고요.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따로 영상 하나 통째로 파서 깊게 다뤘으니까. 여기선 딱 핵심만 전쟁 요약판으로 가봅시다. 카르타고는 한마디로 돈 많고 싸움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으로 해군은 직접 운영하고 육군은 외주 맡긴 그야말로 전투형 상업제국, 정예 해군, 용병 육군, 전략 거점까지 깔끔하게 갖춘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 심지어 이베리아 남부까지 영향력을 뻗쳤죠. 정치체제도 상업 귀족 중심의 공화정. 말하자면 상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국을 경영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반으로 지중해 서부의 해상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 당시 로마 입장에선 싸움도 잘하는 해운회사랑 붙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엔 한니발이 있었어요. 로마 입장에선 거의 전장의 끝판왕 같은 존재였죠. 이 한니발. 로마의 동맹 구조를 흔들고 알프스도 넘고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지중해를 고속버스처럼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로마는 정면 승부 대신 장기전 카드를 꺼내들죠. 어차피 정면 충돌은 우리가 손해니까 먼저 숨통부터 조이자.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그는 정면 충돌에 앞서 한니발의 병참선을 싹둑 끊어버립니다. 전장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식량부터 끊는 스타일 정말 실소파였죠. 기원전 209년 로마는 이베리아 반도의 핵심 거점 카르타고 노바를 점령합니다. 한마디로 적의 창고를 먼저 털었다는 얘기죠. 이 한 방으로 카르타고군의 후방은 제대로 흔들리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02년 북아프리카 자마평원 두 전장의 천재 한니발과 스키피오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섭니다. 이 싸움에서 스키피오는 누미디아 기병의 기동력을 극대화해서 한니발의 정면 방진을 측면에서 돌려깎기 하듯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카르타고는 전설의 종착역 자마에서 막이 내리죠. 하지만 이 승리 단순히 전술만 잘 써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은 이 시점에 이미 전략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었죠. 전쟁은 길어지고 병력 보충은 점점 어려워졌고 본국의 지원은 거의 카톡 익십 상태에 가까웠어요. 게다가 로마는 이베리아를 장악하면서 카르타고의 자원 공급선까지 싹둑 끊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싸워야 하는데 보급이 안 와요 모드. 즉 자마의 승부는 외교, 병참, 장기 전략이 모두 얽힌 복합 게임이었고 그 게임에서 깃발을 마지막에 꽂은 건 결국 로마였던 거죠. 카르타고와의 전쟁으로 서쪽 전선이 불타고 있던 바로 그때 동쪽에서도 또 하나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물론 대부분은 거기? 그냥 알렉산더 대왕 고향 아니냐? 하고 끝나겠지만 실제로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헬레니즘 세계의 한 축으로 남아있었고 군사전통도 이어졌으며 당시 동방에서 여전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강국으로 통했죠. 요약하면 대왕의 고향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문제는 아직도 현역이더라는 점. 마케도니아는 왕권 중심의 군주정 체제였고 군사력은 정말 잘 짜인 기계 같았습니다. 핵심은 사리사창으로 무장한 중보병 팔랑크스. 이게 전면을 밀어붙이면 상대 진영은 거의 롤러에 밀린 양배추가 되죠. 게다가 귀족 출신 왕실기병대 같은 기동전력까지 합세하면 정면 측면 기세까지 다 갖춘 완벽한 콜라보. 이런 전력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는 기원전 3세기 후반까지 그리스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연합과 압박을 적절히 섞은 외교술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카이아 연맹 에페이로스 같은 도시 국가들과 손잡았다가 필요할 땐 살짝 눌러주는 방식이었죠. 협상 안 되면 기병대 갑니다요. 결국 마케도니아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로마와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강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싸움도 되고 외교도 되는 국가, 그런 무서운 이웃이었던 거죠. 물론 이 시기에 마케도니아는 전성기보단 기세가 꺾인 쇠퇴기 모드였지만 그 전투력만큼은 로마 입장에서도 이건 좀 신경 써야겠는데 싶은 진짜 상대인 건 확실했죠.
당시 필리포스 5세는 눈치가 아주 빨랐습니다. 로마가 한니발 상대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딱 노려 기원전 215년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기회다 모드였던 거죠. 하지만 로마는 다급하다고 아무데나 달려들지 않았어요. 직접 대군을 보내긴 어려웠지만 외교력은 여전히 별만점인 상태. 아이톨리아 연맹, 페르가몬 왕국, 로도스 같은 동방 세력들과 빠르게 손잡고 마케도니아를 우회해서 눌러주는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우린 직접 안 때려도 친구들이 많다 전략. 결국 전쟁은 뚜렷한 승패 없이 끝났지만 로마 입장에선 이게 그냥 소규모 충돌이 아니었어요. 동방전선에 처음 발을 딛는 일종의 전략적 워밍업, 스트레칭은 끝났다. 이제 진짜 싸움은 곧 시작이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기원전 200년, 드디어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로마도 진심이었죠. 본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면서 필리포스 5세와의 진짜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기원전 197년, 테살리아에서 벌어진 키노스케팔라이 전투. 장소 이름부터 살짝 어렵지만 여기서 벌어진 전투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마는 작고 유연한 유닛 조합 마니플루스 전술을 활용해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 진영을 효과적으로 쪼개버립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벽처럼 밀고 오는 상대를 지그재그로 잘라버리는 스타일. 특히 지형의 굴곡을 따라 상대 진영을 갈라놓고 측면에서 빠르게 기동해 각계격파하는 그 전개는 전장에서 벌어진 로마 전술 교과서 시연회 같았죠. 팔랑크스는 밀집해 있을 땐 무적 같지만 한번 균열 나면 큰 창든 벽돌이 되기 쉬웠고 로마는 그 틈을 정확히 찔러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케도니아는 이후에도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도전장을 내밀죠. 기원전 148년에야 겨우 진압하고 속주로 만들어버리지만 그런데 로마 입장에선 이 전 과정이 마치 전술 실험장 같았어요. 쉽게 말해 두들겨 맞으면서 배우는 단계였던 거죠. 실제로 로마는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 팔랑크스 진영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파악했고 일부 전술은 과감하게 흡수해요. 특히 사리사로 무장한 깊은 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마니플루스 전술을 더 유연하게 재편했죠. 유닛 간 간격을 넓히고 측면 기동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적을 연구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한 셈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뭘까요? 바로 로마는 동시에 한니발과도 전쟁 중이었다는 점. 한쪽에선 한니발이 이탈리아 본토를 쥐고 흔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일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 전선 하나 맞기도 버거운 시대에 로마는 2개, 3개를 동시에 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집정관 2인 체제. 한쪽은 한니발 전선에 주력 병력과 최고 지휘관을 집중 투입하고 다른 쪽은 외교력 풀가동해서 동맹국가의 연합전으로 커버. 쉽게 말해 한쪽은 내가 싸우고 한쪽은 친구들 시켜서 싸우고 있는 거였죠. 이처럼 로마는 군사력, 외교력, 정치 시스템이라는 삼박자를 돌려서 두 강적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유연한 전쟁 운영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고전시대 로마의 진짜 저력. 로마가 이처럼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배경은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도 동원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17세에서 46세 사이의 시민이라면 모두 전시동원 대상이었고 로마는 정기적인 인구조사 센수스를 통해 시민 계급을 분류한 뒤 그에 맞춰 병력과 병가를 정밀하게 배정했습니다. 게다가 1년에 군단을 4개에서 6개씩 조직할 수 있을 만큼 행정체계도 탄탄했죠. 말 그대로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준비된 국가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있던 동맹국들, 이른바 소키이 역시 로마의 병력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동원력은 공식 군단 규모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자국 시민병력에 더해 동맹군까지 포함하면 로마는 전성기 기준 약 60에서 70만 명 규모의 병력 동원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필요할 땐 매년 수만에서 10만 명 단위로 병력을 교체하고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죠. 이들 동맹국은 단순히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량, 무기, 말 같은 전쟁 물자까지 함께 제공하면서 로마 전쟁 기계의 핵심 톱니바퀴 역할을 해낸 겁니다. 시민의 병역 의무, 동맹국의 병력 제공, 그리고 철저하게 정비된 행정체계, 이 3가지가 맞물린 3단 콤보.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로마는 여러 전선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고 수년씩 이어지는 장기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원전 5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인물,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로마 역사상 손꼽히는 정치가이자 전장의 기동전에서도 탁월했고 여기에 선전술과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전략형 리더였죠. 그의 대표저자 갈리아 전쟁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과를 직접 써서 퍼뜨리며 여론을 장악할 줄 알았던 말 그대로 고대판 전쟁 마케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장에서 날고기던 카이사르도 브리튼 정복은 끝내 실패합니다. 전투력이 부족해서 졌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첫째, 해상작전. 카이사르는 육지에선 천하무적이었지만 바다는 좀 낯설었습니다. 보급선은 말 안 듣고 해류는 뒤통수 치고 날씨는 매번 회의 시간에 끼어들 듯 한마디씩 했죠. 둘째, 상대는 전면전이 아닌 들이치고 빠지는 토착 부족들의 게릴라전. 숲과 습지를 마치 전용맵처럼 써가며 로마군이 익숙한 전투 스타일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결국 카이사르 입장에선 내가 아는 전쟁이 아닌데? 싶은 낯선 전장. 기동전의 제왕도 여기선 꽤 고전했습니다. 게다가 카이사르는 정복 자체보다 그 정복이 만들어낼 정치적 상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브리튼 원정도 실은 로만의 입지 강화용 성과물이었죠. 내가 갈리아만 한 게 아니고 바다도 건넜다. 이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가까웠던 겁니다. 당연히 장기 점령을 위한 준비나 전략은 거의 없었고 결국 2차례 원정을 마친 뒤 남은 건 말 그대로 로마 깃발 한번 꽂아봤다 정도였죠. 브리튼 땅에 잠깐 발도장 찍고 정치 점수 몇 점 챙긴 셈입니다. 브리튼의 본격적인 정복은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서야 시작됩니다. 로마는 결국 브리튼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 범위는 지금의 잉글랜드 남부와 중부에 한정됐죠. 현대의 스코틀랜드, 즉 브리튼 북부는 끝내 로마 깃발 아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은 여러 차례 북쪽으로 진군했지만 험준한 산악지형과 끈질긴 부족들의 게릴라전에 번번이 막혔죠. 결국 서기 122년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상은 가지 않는다. 그 결심의 흔적은 지금도 영국 땅에 남아있죠. 바로 하드리아누스 성벽입니다. 하드리아누스 성벽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스스로 정복을 멈춘 사실상 유일한 국경선이 된 거죠. 정복은 했지만 완전한 지배는 끝내 이루지 못한 땅, 그게 바로 브리튼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한 전투력만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강점은 어디서든 누구를 상대하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적응력이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시험장이 바로 브리튼인 거죠. 이곳은 로마가 익숙했던 지중해 세계와는 모든 게 달랐어요. 전장은 습지, 늪지, 울창한 숲, 거친 고지대가 이어졌고 상대는 하나의 왕국이 아닌 각계 약탈과 유격전에 능한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처럼 직선 돌격 하나만 믿고 나섰다면 로마도 오래 못 버텼을 겁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정복하고 깃발부터 꽂는 방식 대신 브리튼에선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였죠. 때론 부족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때론 도로부터 깔고 요새를 세우며 판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상은 안 간다며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쌓죠. 말 그대로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이건 못 이기면 고집 안 부린다는 쿨함이자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단 구조로 통제한다는 전략적 똑똑함이었습니다. 브리튼은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통치면에서는 끝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땅. 그래서 로마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배하는 방식을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검보다 강한 건 변화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적응력이란 걸 로마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로마는 몸으로 밀기보다 머리로 설계할 줄 아는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루마니아 한가운데 카르파티아 산맥과 트란실바니아 고원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깊은 계곡, 험준한 고원들이 엉켜 만들어낸 이 지형은 침입자에겐 거의 미로 탈출 게임이었고 수비자에겐 그 자체로 요새였죠. 그리고 이 험난한 지형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바로 다키아입니다. 이들은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전쟁을 했어요. 넓은 평원에서 줄맞춰 싸우는 게 아니라 산속에 숨어들었다가 치고 빠지는 말 그대로 지형을 무기로 삼은 유격전의 고수들이었죠. 여기선 창보다 지도 한 장이 더 중요했고 지형을 모르면 길 잃고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다키아는 주요 요새들을 산등성이 곳곳에 뿌리내리듯 분산시켜 배치했습니다. 로마군이 한 발자국 진군할 때마다 그 앞엔 매복, 뒤에선 포위, 한마디로 사방이 덫이었죠. 다키아에선 땅이 곧 전략이었고 산은 병사처럼 싸웠으며 계곡은 함정처럼 열렸습니다. 여긴 전장을 설계하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다키아는 지형과 시간, 환경까지 무기화한 전쟁의 장인이었죠. 그리고 이 나라의 전사들이야말로 다키아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무기는 곡선형 대형 도건 팔카. 로마 병사들 눈엔 거의 사신나처럼 보였겠죠. 단단한 갑옷을 입은 군단병조차 이 팔카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갈라졌고 실제로 로마 병사들의 두개골이 가로로 파열된 사례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로마는 즉각 반응하죠. 헬멧은 테두리를 보강하고 팔과 다리를 보호하는 추가 장비를 장착하며 전면적인 군장비 개편에 나서죠. 하나의 무기가 제국의 군제 변화를 이끈 고대 전쟁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데케발루스. 다키아의 마지막 왕이자 로마를 끝까지 괴롭힌 전장의 고집쟁이. 그는 한판 붙어보자식 장수가 아니었어요. 때론 물러났다 다시 매복하고, 때론 협상을 끌어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방어선을 새로 짜고 병력을 재편했습니다. 싸움도 싸움 나름, 직진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준 전략가였죠. 산을 믿고 땅을 지키며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리더. 한마디로 로마가 제일 피곤해한 사람 탑3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이 산하교세국 다키아에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원. 아주 많고 무지 탐나는 자원. 다키아는 당대 유럽 최대 규모의 금과 철광산을 품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건 로마에게 단순한 광물이 아니었죠. 전쟁을 유지하고 병기를 만들고 바닥난 재정을 채우는 제국의 연료통. 그러니 다키아를 놓치는 건 로마 입장에선 지갑에 구멍 난 채로 전쟁하자는 말과 다름없었죠. 결국 로마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건 그냥 장군 하나 보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원 후 8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죠. 험준한 지형, 집요한 유격전, 끈질긴 데케발루스 앞에서 결국 협상하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로마가 한번 꼬인 일에서 손을 놓는 제국이던가요? 기원 후 101년 드디어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직접 출정합니다. 이번엔 진짜 제국의 힘 총집결이었죠. 전쟁 전부터 병참선을 직접 설계하고 임시 수도를 만들고, 요새는 하나씩 체크리스트 찍듯 점령합니다. 게다가 병력 규모는 수십만 명. 황제 직속 풀패키지 전쟁 세트가 다키아에 투입된 겁니다. 이후 1차, 그리고 2차 다키아 전쟁. 결국 데케발루스는 패배하고 다키아는 로마 제국의 새로운 속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로마에게도 뼈아플 만큼 값비싼 대가였죠. 다키아를 꺾기 위해 제국은 10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쏟아부었고, 국고의 거의 40%가량이 다키아행으로 빠져나갔죠.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국의 체력을 바닥까지 끌어낸 전쟁이었습니다. 다키아는 그 존재 자체가 로마 제국,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를 시험한 제한선 같은 존재였죠. 지형은 요새, 무기는 위협, 문화는 강인하고 전략은 집요했으며 자원은 로마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금광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스전 난이도, 그야말로 황제를 불러야 겨우 넘길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들이 이긴 상대가 결코 쉬운 적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수도 털릴 뻔하고 황제가 직접 출동하고 전략을 통째로 갈아엎고 어떤 전선은 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온 힘을 다 쥐어짜서야 겨우 얻은 승리들이었습니다.